본격적으로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과연 나올까? 가계부채 때문에 폭탄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터지면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눈앞에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뭐 종부세도 일종의 보유세 개념이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자본이득을 현실화한 것도 아닌데 과세 부담을 이렇게 높이는 게 맞느냐 또 반발이 한쪽에서 높아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나고 자랄 때부터 그 지역에 살았고 그냥 그 집 한 채 갖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집값이 올랐는데 왜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냐 또 이렇게 또 반발을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훌륭한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캘리포니아는 한 1.25% 정도 되거든요. 1.25% 안팎이거든요. 보유세가요. 보유세가 네네. 굉장히 세죠. 근데 취득한 가격 취득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액이 올랐어도. 그럼요. 30년 전에 취득했다. 30년 전에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살아도 최근에 산 사람, 10년 전에 산 사람, 30년 전에 산 사람은 세금이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미국은 한 집에서 오래 살죠. 세금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배 높아졌다.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내는 그 보유세 같은 경우는 한 10분의 1로 그렇죠. 느껴지겠네요. 네. 거기에 1.25%를 내는 거죠. 물론 다른 주는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공시지가를 매겨가지고 네.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 매기는 데도 있지만 아. 캘리포니아 같은 데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데는 그럼 그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집을 팔고 다른 데 또 사면 양도세가 이연돼요. 양도세가 이연돼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네. 또 그 집을 팔고 또 다른 집을 사면 계속 이연돼요. 한 평생 한 10년 동안 사고 팔았다. 양도세 계속 이연되잖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내가 계속 갈아타기를 해도 양도세는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0년 전에 한 10억짜리 집을 샀다. 지금 뭐 한 100억, 200억 돼 있겠죠. 네. 200억이 돼 있다. 그러면 양도세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차액이. 그동안에 이연됐으니까 계속. 네네네. 그런데 그 150억이나 200억 집을 자식한테 상속을 하면 그동안의 양도세는 다 없어져 버려요. 면제. 그러면 양도 가액은 어떻게? 양도가액 없어져 버려요. 그걸 상속세로만 처리하는 거예요. 미국은 상속세가 200억까지는 면세예요. 그리고 부부가 상속하면 400억까지는 면세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는 거예요. 400억까지는 면세예요. 그러니까 한 200억 되는 집을 상속을 한다. 그동안에 양도세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데 이연시켰으니까 상속을 하면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동안의 양도세는 없어져 버려요. 자식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도세도 그리고 상속세도 거의 없다시피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상속을 했을 때 만일에 상속을 안 하고 내가 그걸 현금화 시키면 그동안에 못 냈던 상속세는 다 내야죠. 그런 훌륭한 제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네네. 훌륭한 제도가 있는데 재산세가 10,000불 정도 되면 10,000불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네. 한 1,300만 원, 400만 원 되잖아요. 1년에. 10,000불 정도 되면 보유세만요. 보유세. 네. 네, 보유세가 10,000불 정도 되면 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를 해줘요. 네. 소득이 있는 분들은 비용 처리해주면 세금을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0,000불 네. 정도는. 예. 그러니까 10,000불 정도 되려면 집값이 한 10억 정도? 한 10억 정도 돼야 되겠죠. 네. 우리 돈으로. 10억 정도 되는 돈은 사실상 재산세를 안 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득이 없는 분은 내죠. 소득이 있는 분은 비용 처리를 해주니까 안 내는 거고 아하. 소득이 없는 분은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분은 그런 집을 가지고 있지 말라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역진적이지 않나라는 걱정도 들었는데 아예 캐시플로우가 없는 사람은 그런 집을 갖지 말라라는 정책 의도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10,000불이라는 큰 돈의 재산세를 면세해 줄 정도니까 네. 그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한 10억짜리 미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세금 내잖아요. 네. 세금 안 내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금 안 내게. 그리고 미국도 55세가 넘으면 정년퇴임을 했다고 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줘요. 이런 훌륭한 제도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재산세를 뭐 대폭 올리면 서민들은 어떻게 사느냐. 네. 서민들은 영향이 없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제도를 가져오면 은퇴 이후에는 그러면은 재산세를 아예 내지 않게끔 해주고 감면해 주는 거죠. 감면.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감면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나가게 유도를 하고 다만 그렇죠. 그동안에는 집값이 올랐어도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혹은 적게 그럼요. 내도록
또 유도를 해주면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제도를 따서 만든 게 있잖아요. 영모기지 제도. 예. 미국은 30년 동안 금리를 갚아 나가는 원리금 갚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집을 한 채 사서 30년 동안 계속 보고 나가면 30년 후에 내 집이 되잖아요. 예. 내 집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하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다시 돈을 받는 이걸 영모기지 제도라고 그러죠. 주택연금이라고 주택연금 네. 형태로 예.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왜 도입은 안 된다고 혹시 그걸 도입하면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지겠죠. 일시적으로라도. 네, 일시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도 그렇게 막 크게 폭등이 있고 폭락이 있고 뭐 경제 공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을 방법은 보유세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양도세, 상속세, 취등록세 대폭 낮춰서 뭐 세금만 과다하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네. 세제의 재개편, 보유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높임으로써 높인다고 해서 서민들한테 영향을 안 가도록 훌륭한 제도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확실히 좀 미국 특히 LA, 캘리포니아 쪽이랑 완전 반대네. 우리나라는 취등록세가 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거주를 이전하는데 거래 비용이라고 하죠. 엄청 이게 또 들죠.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한 방에 영끌해서 최고의 집을 사야 되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취등록세 높이고 양도세 높이면 그것 때문에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붙여서 또 팔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만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고꾸라질 수 있는 거를 좀 견딜 수 있는 미움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과연 나올까? 네. 인기가 없어요. 일단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부동산 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그럼 인기가 없어지겠죠. 예. 그러나 그 정책은 누군가는 시행을 해야 되고 만일에 시행을 하지 않으면 예. 일본이나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폭탄이 터지면 그냥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가계부채 때문에 폭탄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터지면 폭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 그래도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뭐 한 3% 나오던 시절이면 그나마 뭐 어떻게 해서든 성장을 하면서 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GDP가 빨리 커져가면은 비율은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0%대 성장을 하고 잠재 성장률도 1%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라면 이 뭔가 폭탄 돌리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폭탄 돌리기. 이 시한폭탄은 시간이 계속해서 짝짝짝 줄어들고 있다라고 네, 줄어들고 봐야 될까요? 있죠. 터져도 크게 터지게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가계비만 자꾸 늘리면 터져도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 거죠. 과거에는 개발기잖아요. 전국을 파헤치는 개발기. 그다음에 인구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또 소득도 증가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인구 감소하죠. 또 소득이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장기 저성장 지대란 말이에요. 개발이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예. 개발해봐야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으로 하는 건데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남에 지금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집을 팔고 지금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집을 팔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봤을 때는 강남 어디도 신고가, 마용성 어디도 신고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역시 저기로 가야 되나 보다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폭탄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하고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고 이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고 침체가 2, 3년 정도 끝나면 강남 집값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침체가 이어진다면 폭탄이 터지면 10년이 아니라 일본처럼 20년, 30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 집값도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폭탄 돌리기를 하다 폭탄이 터졌을 때 뭐 한 40억, 50억 하는 집만 다시 20억, 30억 하는 게 아니라 서울 다른 집값들도 또 영향을 받을 것 아닙니까? 덜 전국적으로? 떨어지겠죠. 별로 오르지도 않았으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덜 떨어지겠죠. 근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서울에서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그 매매된 집의 평균 거래 가격이 13억 원을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그 금액만 놓고 보면 이것 역시 버블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버블이라고 그 정도면- 봐요. 저는 13억 정도 되는데 이제 금리를 자꾸 이제 한국에서 낮추려고 하고 또 낮출 거예요. 네. 사실은 금리를 그렇게 낮출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올려야 될 때거든요. 미국하고 금리 차이도 지금 2% 가까이 되는데 금리를 낮춰서는 안 되는데 낮출 거예요. 그 낮추는 이유가 부동산 버블 붕괴가 겁나서 그렇거든요. 이건 정부의 정책을 좀 잘해야 되는데 네. 버블을 겁내기 때문에 금리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눈앞에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는 거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재산세를 보유세를 올리는 그런 정책은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은 보유세를 올리고 세제의 개편 예.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나라에 그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산세를 올리면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 올리면 네. 서민들이 죽어난다. 전월세 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 그거를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시킬 것이다. 전가시키겠다. 예. 이런 말을 해요. 예. 절대 전가 안 돼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재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막 재산세를 보유세를 올린다 그러면 막 신문에 칼럼을 쓰잖아요. 예. 아, 이게 서민들 죽어난다. 세입자들 언제부터 세입자 걱정했다고? 아, 세입자들 죽어나간다. 재산세를 올리면은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평생 전월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살 여력이 생기잖아요. 생기기 때문에 전월세 값에 전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뭐 재산세를 올리면 대신 양도세나 이런 걸 다 낮춰주는 그런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부동산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안정을 안 시켜도 저는 폭탄이 터지면 장기 침체로 간다고 봐요. 장기 저성장 국면 또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저는 봐요. 그 아까 그 재산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재산세를 올리면 전월세로 이제 전가가 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일부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네, 그렇진 않죠. 박사님은 보시는 거고 이런 건 어떨까요? 뭐 재산세도 예를 들어서 집값이 20억, 30억, 40억 이런 거는 많이 물리되 10억이야. 뭐 지방에 뭐 3억, 5억 이런 거 굉장히 낮춰주고 굉장히 낮추던가 안 내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 안 내는 분들은 없잖아요. 아무리 집값이 싸도. 조금씩 나오죠. 그런 경우는 안 내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한 방법이에요. 1년에 몇십만 원이라도. 은퇴한 분들 이런 분들은 재산세를 대폭 낮추던가 안 내게 해주는 다시 말해서 재산세 보유세를 높인다고 해서 고가의 주택들은 재산세를 많이 내겠지만 저가의 주택들은 아까 지금 미국에 훌륭한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도를 가져와서 저가의 주택은 안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그 상속세에도 그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이제 개편을 하지 네.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근데 그럴 때 논의의 그 논리 중에 하나로 나오는 이유가 배경 중에 하나가 서울 시내 한 10몇 억, 20억짜리 집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부자냐? 그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중산층일 수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줬을 때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게 조금 말 그대로 과도하다. 그래서 합리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 시내 10몇 억, 20억짜리 집은 이거를 뭐 재산세를 많이 부과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럼요. 뭐 10억 미만짜리 있잖아요. 네. 집값이 싼데 이런 데는 재산세 부과를 많이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재산세를 보유세를 대폭 올린다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애야 돼요. 대폭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없애야 돼요. 또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걸 사실상 없애다시피 해야 돼요. 네. 대신 보유세 높이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거든요. 네. 안정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핵심은 재산세.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해서. 그렇죠. 핵심은 재산세죠.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 매년 높은 재산세를 감당하면서까지 거기에 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베버리힐스나 초고가 주택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잘 이제 못 보죠. 어차피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또 같이 살아야 되고 임대주택도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못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비버리힐스 같은데 뭐 싼 데는 100억부터 네. 2천억까지 단독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은 재산세를 굉장히 많이 내요. 재산세를 굉장히 많이 내요. 비난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세금도 그 집에 많이 살면서 내는데. 재산세를 엄청나게 매년 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낸 재산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떳떳한 거죠. 그런 고가의 비버리힐스에 뭐 몇백억짜리 집 또 1,000억 이상짜리 집에 사는 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는 이 정도 집에 사는데 당연히 이 정도 재산세는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살려면 재산이 조금 있어서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지. 지금 거기에 집값에 몇 배의 재산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재산세를 내는 데 대해서 부담을 가지질 않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약간 좀 부촌의 개념이 너무 다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또 서울의 무슨 동에 있는 단독주택들 집 하나 공시지가 뭐 100억, 200억 하는 건 사람들은 사실 신경 잘 안 쓰죠. 그런데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어느 구, 어느 동의 아파트는 얼마짜리인지도 알고
몇백 세대, 몇천 세대가 모여서 사니까 부촌의 개념 자체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로 바뀌었죠. 예. 아파트로. 원래는 단독주택, 뭐 외국 같은 데는 아파트는 뭐 사실은 그렇게 선호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장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대상은 단독주택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 아파트가 편리함, 그러면 어느 아파트, 어느 단지에 사는 게 부의 척도로 그냥 자리 잡았잖아요. 무슨 동에 산다 그러면 딱 예, 나오고. 무슨 동에 산다.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저는 없어질 거로 봐요. 그거는 이제 버블이 좀 꺼지면서요. 버블이 꺼지면서 없어진다고 봐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하여튼간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테고 약간 그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저희가 뭐 내수 부진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구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트리거가 될 만한 건 혹시 뭘로 보고 계세요? 외부 요인이죠. 외부 요인. 글로벌 외부 환경. 우리나라 지금 뭐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자영업자들이 힘들잖아요. 그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그 공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상업용 부동산에 뭐 주택 일부만 뭐 오른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이러한 게 폭탄이 터지는 게 그 외부 글로벌 환경. 다시 말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이러한 것들을 본격화 시키면 그러한 폭탄이 저는 터진다고 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가 목적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네. 미국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환율을,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오르잖아요. 환율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만 갖고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굉장히 높여준다는 거죠. 워낙 강세로. 워낙 강세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수출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워낙 강세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하루에도 뭐 20원, 25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적정하게 되는 건 괜찮은데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아주 안 좋고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오르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아예 수출길이 막히고. 그 일본이 붕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엔화 강세 때문에 붕괴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것처럼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게 관세도 있지만 관세를 기화로 해서 환율을 갖다 조정하려는 과정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일본 그 플라자 합의라고 있었잖아요. 네. 엔화 강세를 그렇죠. 강제로 조정하는 아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관세는 하나의 수단이고 관세를 통해서 환율을 조정하려는 그래서 미국 내수 경기를 살리고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전략이 아닐까. 물론 그러한 전략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뭐 중국이 고분고분 따라갈 리도 없고 그 전쟁이 과연 미국이 이길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환율 전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외부 요인으로 임팩트가 될 수 있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어서 버블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가 가득 차 있는 유증기가 가득 차 있는데 외부에서 라이트 한 딱 켜는 게 불이 붙어서 불이 거품이 붙었다. 꺼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 이제 미국 같은데 아까 그 고가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콘도라고 그러는데 고가 아파트 단지 뭐 몇백억짜리 아파트 단지 거기는 경기 불황이 와도 집값이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왜냐하면 아까 빌리언웨어들 안 파니까 그냥. 그 집의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을 크게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고가 아파트 단지 보면은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또 대출 받아서 산 분들도 있잖아요. 무리하게.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 그런 분들이 팔기 시작해요. 그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관심 안 가지고 있는 분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가 아파트도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외부 환경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럼 강남의 고가 아파트도 폭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감당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무리하게 대출받은 분들도 있고 또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 부동산 값도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험을 과거에 짧게 보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또 이게 그 뒷부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이 개입을 하고 또 다른 이제 감당 능력이 있는 분들로 또 손바뀜이 되어 오기도 했었고